당신이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자 둘 다 용서할 수 없어. 내 남편의 불륜 증거 전부 공개합니다. 무대 조명이 환하게 켜진 노래교실. 65세 김순자는 마이크를 움켜쥔 채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남편 박영철과 이미숙이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이 크게 떠올랐고 100명이 넘는 관객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고요한 공간을 갈랐죠. 40년을 속이고 살았으니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김순자는 결혼 40주년 기념일 아침 거울 앞에서 깊은 주름이 패인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미역국과 갈비찜이 놓여 있었지만 남편 박영철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라고 묻자 영철은 그거 나중에 저녁 먹으면 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노래교실 특강이 있어서 꼭 가봐야 해라며 급히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식탁 앞에서 차가워지는 음식을 바라보며 최근 3개월간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갑자기 몸단장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 염색을 하고 비싼 옷을 사입는 것, 그리고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는 이상한 행동들. 순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40년 결혼 생활의 믿음이 그 의심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11시가 넘어서야 영철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고 노래교실 사람들이랑 회식했어다고만 답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 잠들지 못한 순자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3년째 다니고 있는 노래교실로 향했어요. 교실 문을 열자 친구 정말순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순자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선생이 발성 연습을 시작했지만 순자는 마음이 무거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쉬는 시간 말순이 순자의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영철 씨가 요즘 이미숙이랑 좀 이상해.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수는 지난주 카페에서 둘이 다정하게 차를 마시는 걸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그냥 노래교실 친구로 만난 거겠지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영철이 외출한 사이 그의 차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수석 선반을 열자 모르는 여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뒷좌석에서는 긴 여자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됐어요. 순자는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휴지에 싸서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40년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순자는 며칠간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내면서 영철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영철은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노래 연습 간다며 집을 나갔고 돌아올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철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고 미숙아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
내일 또 만나자.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순자는 재빨리 카메라로 화면을 촬영했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영철 옆에 누워 있었지만 40년을 함께한 남자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순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말순은 내가 걱정했던 게 맞았구나라며 분노했고 당장 영철을 따져 묻자고 했지만 순자는 말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현장을 잡아야 해. 괜히 혼자 싸우다가 나만 바보 될 수 있어.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영철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특정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다음 목요일에 같이 미행하자고 제안했고 말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며 영철을 맞이했고 영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저녁 맛있네라며 태연하게 식사를 했어요. 순자는 마주 앉은 남편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속으로 곧 끝장을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노트에 영철의 일정과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 참았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순자와 말수는 영철이 자주 가는 노래교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두 사람은 긴장한 채로 거리를 주시했습니다. 7시 정각 영철이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곧이어 화려한 옷을 입은 이미숙이 나타나 그의 팔짱을 꼈어요. 순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말순이 황급히 손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순자와 말순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영철과 이미숙은 촛불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고 순자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영철이 이미숙의 손등에 입맞춤하는 순간 말순이 아직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라며 말렸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와 근처 호텔 방향으로 걸어가자 말순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호텔 입구에서 포옹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고 순자는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평정심을 유지한 채 은행에 들러 영철의 카드 사용 내역을 출력했어요. 최근 3개월간의 내역을 살펴보니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 매장, 호텔 등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미숙의 생일로 추정되는 날짜에는 200만 원짜리 핸드백 구매 내역이 있었어요. 순자는 그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스캔하여 파일로 정리했고 말순에게 보내 함께 증거를 보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영철의 서재 서랍을 뒤져 이미숙에게 쓴 손편지까지 발견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봄입니다라는 내용의 순자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40년간 함께한 아내는 겨울이었냐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순자는 감정을 억누르고 편지를 사진으로 남겼어요. 저녁 무렵 영철이 오늘도 노래 연습 간다며 나가려 하자 순자는 다녀오세요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영철은 아내의 밝은 모습에 안심한 듯 기분 좋게 집을 나섰고 순자는 문이 닫히자마자 차갑게 미소를 거두었어요. 일주일 후 노래교실에서 최 선생이 중요한 공지를 했어요. 한 달 후 대규모 발표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라는 말에 순자의 머릿속에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수업이 끝난 후 순자는 최 선생에게 다가가 제가 독창 무대를 하고 싶어요라고 신청했습니다. 최 선생은 기뻐하며 순자의 이름을 프로그램에 올렸어요. 그 순간 영철과 이미숙이 복도에서 속닥이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둘은 듀엣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지나치며 듀엣 무대라니 멋지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고 영철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그냥 재미로 라며 얼버무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발표의 날이 디데이야.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발표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순자는 평소보다 더 밝고 다정하게 영철을 대했고 영철은 아내가 변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발표회를 2주 앞둔 어느 날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순자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충분합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변호사가 그런데 왜 발표의 날까지 기다리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순자는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마지막만큼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고 싶어요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거리를 걸으며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시댁 눈치 보며 살았던 세월, 아이들 키우느라 포기했던 꿈들, 그리고 묵묵히 남편을 내조했던 모든 순간들. 이제 나를 위해 살 시간이야라고 중얼거리며 순자는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영철이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라고 묻자 순자는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이제 딱 14일 남았다. 발표회 당일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미용실 예약을 해두었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고급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자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착용하며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영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오늘 왜 이렇게 꾸며? 발표회라고 해도 너무 오버 아니야? 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했어요. 영철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채 나도 오늘 이미숙 씨랑 듀엣 무대인데 떨린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애써 참으며 가방에 USB와 준비한 대본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차를 타고 노래교실로 향했고 순자는 운전하면서
마지막 리허설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노래교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가족들까지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차에서 내리기 전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이제 시작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노래교실 강당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앞쪽에는 학생들의 가족들이 앉았고 뒤쪽에는 노래교실 동료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자는 사멸 통로 쪽 자리에 앉았고 말순이 옆자리에 와서 다 준비했어. USB는 내가 가지고 있고 타이밍 맞춰서 스크린에 띄울게라며 손을 꼭 쥐었어요. 무대 옆 대기실에서는 영철과 이미숙이 함께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둘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숙은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영철은 턱시도까지 빌려 입어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최 선생이 무대에 올라 개회사를 시작했고 오늘은 우리 노래교실의 1년 결산 발표회입니다라며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프로그램지를 펼쳐보니 자신의 독창 무대가 중간 순서에 영철과 이미숙의 듀엣은 마지막 피날레 순서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순자는 말순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첫 번째 순서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에 집중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순자의 차례가 되었고 최 선생이 다음은 김순자님의 독창 무대입니다라고 소개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 올라갔고 조명이 환하게 그녀를 비췄습니다. 영철은 대기실에서 우리 마누라가 무대를 해? 언제 준비한 거야? 라며 의아해했지만 곧 자신의 차례를 준비하느라 신경을 돌렸어요. 순자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지만 준비한 노래를 부르는 대신 갑자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노래를 듣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선생이 무슨 일이세요? 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저는 오늘 4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대기실의 영철은 불안한 예감에 무대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말순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말순이 노트북 키를 누르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배신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고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 장면을 기다렸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떠올랐어요. 영철과 이미숙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나왔고 몇몇 사람들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영철은 대기실에서 그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옆에 있던 이미숙도 이게 뭐야? 누가 우릴 찍은 거야? 라며 당황했습니다.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 남자는 제 남편 박영철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는 이 노래교실 학생 이미숙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나타났어요. 호텔 입구에서 포옹하는 모습, 세 번째는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연달아 공개됐습니다. 영철이 급히 무대로 뛰쳐나오려 하자 몇몇 남자 학생들이 그를 붙잡았고 일단 끝까지 보시죠라며 제지했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스크린에 떠올랐고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그리고 2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 구매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순자는 이 모든 돈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나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고 관객들의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증거로 영철이 이미숙에게 쓴 손편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봄입니다. 늦게나마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행복합니다. 그 순간 객석 곳곳에서 야유와 비난의 소리가 쏟아졌고 특히 여성 관객들은 격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대로 뛰어올랐지만 순자는 마이크를 든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치는 영철을 향해 순자는 차갑게 40년을 속이고 살았으니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관객들은 영철을 향해 비난의 눈길을 보냈고 누군가는 저런 파렴치한 이라고 소리쳤어요. 이미숙도 결국 무대로 올라와 오해해요. 우린 그냥 친구 사이. 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순자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친구가 호텔 앞에서 포옹하나요? 이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화장이 번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벌떡 일어나 저 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라고 폭로했고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며 이미숙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 선생이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며 제지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영철에게 던졌고 이혼 합의서입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재산은 7대 3으로 분할합니다. 영철은 서류를 집어들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게 무슨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는 관객들을 향해 돌아서며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배신자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관객석에서 몇몇 여성들이 잘했어요. 당신이 옳아요. 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전체 관객의 절반 이상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어요. 영철은 그 박수 소리에 더욱 고개를 숙였고 이미숙은 무대 한쪽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선생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두 분, 당장 이 교실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엄중하게 선언했어요. 영철은 항변하려 했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이미숙은 하이힐을 질질 끌며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몇몇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어요. 영철은 대기실로 돌아가 턱시도 재킷을 벗어 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았고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한편 무대에서는 순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제가 준비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처음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했어요. 관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순자의 노래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강당 전체가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가득 찼고
순자는 깊은 인사를 올렸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순자를 말순이 달려와 꼭 껴안았고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라며 함께 울었습니다. 다른 여성 학생들도 하나둘 다가와 순자를 위로했고 우리가 당신 편이에요라며 응원을 보냈어요. 영철은 대기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한 중년 여성은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당신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이제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삽시다라고 답했어요. 영철은 대기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차 앞에서 멈춰 섰고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고 영철에게 걸려온 전화도 없었어요. 순자는 말순,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순의 질문에 순자는 일단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거야 라고 답했어요. 친구들은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며 응원했습니다. 순자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오랜만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발표회 이튿날 아침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어제 일로 인해 유리한 입장이 되셨지만 남편 측에서 반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과연 그날 오후 영철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고 합의 조건이 과하다.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예상했다는 듯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어요. 증거는 충분하니 법정에서 봅시다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영철에게서 온 문자 20통을 발견했어요.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달라. 이야기 좀 하자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냉소를 지었고 답장 대신 모두 삭제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슈퍼를 들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어제 일 소문 다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을 알았지만 순자는 오히려 당당했고 부끄러운 건 저 사람들이죠라고 답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영철이 짐을 싸서 현관에 쌓아둔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초췌한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은 일어서며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내야 하나? 라고 애원하듯 물었어요.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요. 40년 아내 대신 그 여자를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라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영철은 나도 정신이 없었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라며 변명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3개월이나 계속됐나요? 200만 원짜리 선물도 실수로 산 건가요? 영철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고 순자는 그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영철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내일 짐 다 가져갈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40년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이미 돌아갈 수 없어. 앞만 보고 가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고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노래교실로 다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로 맞이했고 말순이 달려와 드디어 왔구나 라며 반겼습니다. 최 선생도 다가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악수를 청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발성 연습을 할 때 순자는 이전보다 훨씬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언니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라며 격려했어요. 하지만 구석에 앉은 한 남자 학생이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즉시 반박했고 바람핀 남자가 무슨 체면이에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여성 학생들도 말순 편에 서며 그 남자 학생을 비난했고 결국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을 지켜주는 친구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고마워요. 정말이라고 인사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주차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가 차에 타려는 순간 이미숙이 갑자기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라는 이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차 문을 닫고 팔짱을 끼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미숙은 선글라스 너머로 붉게 부은 눈을 감추며 제발 영철 씨를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라고 애원했어요. 순자는 비웃으며 지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남의 가정 파괴해 놓고?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숙은 저도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라며 변명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당신 사정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힘들다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일갈했어요. 이미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순자는 차 문을 열며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숙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순자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후 순자의 딸 지혜가 급히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한테서 전화 왔는데 이혼한다고? 라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사실을 설명했고 딸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딸의 말에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약 남편한테 같은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겠니? 지혜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40년 참고 살았으면 됐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힘들었을 것 생각하면 제가 눈치를 못 챘네요 라며 자책했어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며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엄마를 응원만 해줘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고 지혜는 결국 엄마가 결정하신 거라면 제가 응원할게요라며 동의했어요.
한편 영철은 형의 집에 얹혀 살며 지내고 있었어요. 형수는 영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에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고 형도 내가 잘못한 거야 라며 꾸짖었습니다. 영철은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어느 날 이미숙에게서 전화가 왔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없나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미숙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영철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 지혜가 카페로 영철을 불러냈고 아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며 눈물을 보였어요. 영철은 아빠도 잘못 생각했어. 근데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온 거 아니니? 라며 변명했습니다. 지혜는 아빠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라며 아버지를 질책했고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카페를 나선 영철은 홀로 거리를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순자와 영철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에 들어섰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두 분이 합의점을 찾아보시죠라며 중재를 시작했지만 영철 측 변호사는 위자료 5천만 원은 과합니다라며 반박했어요. 순자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다시 제시하며 불륜의 증거가 명백하니 오히려 적은 금액입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정위원이 남편분 할 말씀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영철을 바라보았지만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은 그럼 원고 측 조건을 수용하시는 건가요? 라고 재차 확인했고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서의 사인이 끝나자 순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조정실을 먼저 나섰고 영철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조정실을 나온 순자는 복도에서 말순과 딸 지혜를 만났어요. 엄마, 끝났어요? 라는 딸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말순이 축하해. 드디어 자유야. 라며 손을 잡았지만 순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자의 뒤로 영철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고 형이 부축하며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라고 위로했어요. 영철은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순자야 라고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른 순자는 한참을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고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법원을 벗어나는 순간 순자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말순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라는 건배사와 함께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후 순자는 홀로 텅 빈 집에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철이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며 결혼식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영철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자 순자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보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이 나왔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순자는 내가 잘한 걸까? 정말 이혼이 답이었을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적막함이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영철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곧 안 돼, 다시 시작하면 안 되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고 긴 밤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말순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영철 씨가 병원에 실려갔대. 라는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무슨 일이에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형 집에서 쓰러졌다는데 지금 응급실에 있대라는 말에 순자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딸 지혜가 울고 있었고 영철의 형과 형수도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과음과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췌장염입니다. 당장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병실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라고 의사에게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영철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순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철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반복했지만 순자는 차분하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망가뜨려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철은 순자를 보자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 알겠어라며 손을 뻗었지만 순자는 피했어요. 지금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우린 끝났잖아요. 영철은 제발 다시 생각해줘라며 애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외롭고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을 나서면서 건강 챙기세요. 지혜를 위해서라도라는 말만 남기고 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혜가 엄마, 정말 아빠 안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순자는 딸을 안아주며 아빠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 아빠는 변하지 않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영철의 초췌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야 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오랜만에 여행사를 방문했어요. 혼자 떠날 수 있는 패키지 여행 있나요? 라고 물었고 직원이 여러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순자는 유럽 팸플릿을 집어들었어요.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는데
라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2주 일정으로 예약해 주세요라고 결정했고 여행사를 나온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거야라고 중얼거리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말순아, 유럽 여행 예약했어. 2주 동안 이라고 신나게 말했어요. 말순은 전화기 너머로 환호했고 진짜? 순자야, 정말 잘했어. 라며 기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노트를 꺼내 준비물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여권 확인, 옷 준비, 여행 가방 구매. 할 일이 많았지만 설렜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꿈속에서 순자는 에펠탑 아래를 걷고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고 오랜만에 행복한 감정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순자는 노래교실 발표회에 다시 한번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밝고 희망찬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연습실에서 순자는 아침 이슬을 열심히 연습했고 최 선생은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라며 칭찬했어요. 발표회 날 순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반주가 시작되자 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순자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픔, 배신, 분노, 그리고 용기. 관객들은 순자의 노래에 집중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고 순자는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순자를 말순이 껴안으며 너 정말 대단해.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순자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줄 거야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순자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어요. 영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영철은 초췌하지만 조금 더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노래교실 앞에 서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영철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5분만요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영철은 나는 정말 끝까지 바보였어. 지금에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영철은 너한테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라고 덧붙였어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너는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마지막 악수를 나눴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영철은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유럽 여행 출발일 전날 순자는 집을 정리하며 짐을 꾸렸어요.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하고 가방에는 평소 입지 못했던 화려한 옷들을 챙겼습니다. 딸 지혜가 집에 들러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해요라며 걱정했어요. 순자는 걱정 마. 엄마 이제 괜찮아라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저녁에는 말순과 친구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순자 언니 여행 잘 다녀와 라며 응원했어요. 순자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라고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도 에펠탑과 콜로세움을 보고 있었어요. 출발 당일 새벽, 순자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보며 순자는 잘 있어, 과거의 나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면세점을 지나며 순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걸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혼자 여행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라고 답했고 그 여성은 저도 혼자 여행 다니는데 정말 좋아요. 자유롭고 행복해요라며 격려했어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여행 팁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순자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비행기가 이륙하자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시작이야. 나의 2번째 인생이라고 속삭였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순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순자는 유럽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는 순자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생기가 넘쳤습니다. 딸 지혜와 말순이 마중 나와 있었고 엄마, 완전 달라 보여요. 라며 반겼어요. 순자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아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는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며 에펠탑, 콜로세움, 산토리니 등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랑했어요. 혼자 여행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도 사귀었고라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수는 순자야, 너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것 같아. 눈빛부터 달라라며 감탄했어요. 집에 도착한 순자는 여행 가방을 풀며 사온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줄 선물, 딸에게 줄 목걸이,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 향수병도 있었어요. 순자는 거울을 보며 나 정말 멋지다라고 혼잣말을 하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요리를 하며 여행에서 배운 이탈리아 파스타를 만들었고 혼자 식사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주 순자는 노래교실에 복귀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이 모두 박수로 맞이했고 언니 여행 어땠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라며 몰려들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고 모두들 부러워하며 감탄했어요. 최 선생도 순자 씨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노래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라며 기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순자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불렀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쉬는 시간에 한 젊은 학생이 다가와 저도 언니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불행한 결혼 생활 끝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라며 상담을 청했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두렵지만 결국 해내야 해.
그래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라고 조언했어요.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물론이야. 넌 할 수 있어라며 격려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순자는 여러 학생들로부터 비슷한 상담을 받았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순자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 인생 2막 준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65세 여성입니다라는 도입부에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순자는 자신이 겪은 배신,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합니다라는 말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여성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제게 큰 용기가 됐어요. 저도 변화를 시도해 볼게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제 인생 찾고 싶어요라며 눈물을 보였어요. 순자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라고 위로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관계자는 다음 달에도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며 요청했고 순자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몇 주 후 순자는 말순과 함께 등산을 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 펼쳐진 풍경을 보며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시원하다. 가슴속 응어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아라며 팔을 벌렸어요. 말순은 순자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엔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엔 제주도 올레길 완주해 보고 싶어.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하려고라는 순자의 말에 말수는 나도 같이 할게. 라며 응원했어요. 하산하는 길에 순자는 영철은 요즘 어떻게 지낸대? 라고 물었고 말수는 형 집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대. 요즘은 술도 끊고 건강 챙긴다더라라고 답했습니다. 순자는 그래, 그 사람도 자기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네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원망이나 미련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고 순자는 노래교실 송년 공연에서 특별 무대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독창이 아닌 합창 지휘를 맡아 여성 학생들과 함께 나는 나비라는 희망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순자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학생들은 순자 언니 지휘 따라가면 마음이 편해져요라며 따랐어요. 공연 당일 무대에 오른 순자와 합창단은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하듯 우리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가사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감동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때 순자는 학생들과 손을 잡고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딸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순자를 최 선생이 꽃다발과 함께 맞이했고 올해의 모범 학생상을 드립니다라며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순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이에요라고 소감을 밝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순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 지혜 가족 말순, 그리고 노래교실 친구들이 순자의 집에 모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실은 트리와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고 테이블에는 순자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라는 딸의 질문에 순자는 즐거웠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 함께 캐럴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 한 명이 순자야, 우리 내년에 같이 세계 일주 어때? 라고 제안했고 순자는 좋아, 꼭 가자 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봤어요. 작년 이맘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애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영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지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당신도 건강하세요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고 그저 담담한 마음뿐이었어요. 새해 첫날 순자는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떠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해돋이 명소에 도착한 순자는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순자는 두 팔을 벌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순자는 올해는 책도 쓰고 싶어,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진짜? 그럼 나중에 사인회 열어. 우리가 홍보 도와줄게. 라며 응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는 휴대폰 메모장에 책 제목 후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65세, 나비가 되다, 두 번째 인생의 시작, 용기 있는 이별.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희망으로 가득했고 순자의 눈빛도 그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순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용기 내는 여성들이라는 자조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첫 모임에 10명의 여성이 참석했고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나눴어요. 순자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라며 격려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을 결심했어요라며 눈물을 보였어요. 순자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잘 결정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져갔고 한 달 만에 참가자가 30명을 넘어섰어요. 지역 신문에서 순자의 활동을 취재하러 왔고 65세에 새 인생을 시작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제 엄마에게 이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순자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맞으며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고 순자는 책상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1장 40년의 침묵을 깨고 순자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